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솟아있는 쇠부잣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가축들이 넘쳐났지만 인심은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으나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도 가슴 따뜻한 사연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던 어느 해 겨울, 이 차가운 집안의 봄햇살처럼 따스한 마음을 지닌 한 여종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최부자택 부엌에는 분이라고 불리는 나이 어린 여종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와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이제는 부엌의 온갖 부문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비록 남의 집 살이를 하며 거친 베옷을 입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하는 처지였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비단결보다 곱고 맑아서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았습니다. 주인마님의 날카로운 꾸지람이나 마름의 부당한 호통에도 분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제 할 일을 다 할 뿐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억센 나무를 만지느라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언제나 정갈하고 깊은 맛이나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해는 짧고 밤은 길어지는 동지 섣달. 산골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매서웠고 하늘에서는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펑펑 눈이 쏟아져 내리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분이는 안방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라는 불호령을 받고 졸린 눈을 비비며 헛간으로 향했는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깃 사이로 들이닥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등불 하나의 의지에 어두컴컴한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문을 열자 쌓여있는 장작더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마른 장작 몇 개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장작더미 깊은 곳에서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와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깜짝 놀란 분이가 들고 있던 장작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소리가 난 곳을 가만히 응시하자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작들이 어지럽게 쌓인 틈바구니 속에 한 젊은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그의 옷차림은 비록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얼굴에 생김새나 풍겨 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추위와 고통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다리 쪽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이 깔린 헛간 바닥을 불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사내가 간신히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입가에 가져다 대며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여를 했고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눈빛은 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측은지심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쫓기는 몸인 듯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만약 지금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부른다면 이 사내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으나 타고난 착한 심성 탓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사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헛간 문 쪽을 한번 힐끔 쳐다본 뒤 사내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구신지는 모르우나 일단 몸을 숨기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분이는 사내를 돕기로 결심하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선 사내가 누울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참나무 장작들을 드러내어 안쪽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구보다 훨씬 무거운 장작들을 옮기느라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힘든 줄도 모르고 헛간 구석진 곳에 사람이 웅크리고 앉을 만한 굴을 파듯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사내는 고통을 참으며 분이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몸을 힘겹게 옮겼고 분이는 다시 장작들을 그 위로 교묘하게 쌓아 올려 겉에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게 쌓여있는 장작더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이의 재치와 헌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은신처이자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체가 되었습니다. 사내를 안전하게 숨긴 분이는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흙을 덮고 마른 지푸라기를 끌어다 놓으며 흔적을 없애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만약 날이 밝아 마름이나 다른 머슴들이 이 핏자국을 본다면 대번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챌 것이 뻔했기에 분이는 꼼꼼하게 주위를 살피며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을 마치고 장작 몇 개를 품에 안고 헛간을 나서는 분이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밤하늘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분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헛간에 숨겨둔 그 낯선 선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길이 타오르며 부엌 안이 훈훈해지자 분이는 추위에 떨고 있을 선비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는데 밥을 훔치다 들키면 경을 칠 것이 뻔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솥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식은 밥덩어리를 긁어모아 주먹만 한 크기로 뭉친 다음 소금을 약간 뿌려 간을 하고는 깨끗한 무명천에 싸서 자신의 치마폭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항아리에서 물을 한 사발 떠서 혹시라도 누가 볼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시 어둠이 깔린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품 안에 숨긴 따뜻한 주먹밥의 온기가 분이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헛간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선 분이는 장작더미 틈 사이로 작은 신호를 보냈고 인기척을 느낀 선비가 안쪽에서 미약하게 반응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는 좁은 틈으로 주먹밥과 물그릇을 밀어 넣으며 변변찮은 것이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라고 속삭였고 선비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순식간에 밥을 비우는 선비의 모습을 보며 분이는 가슴 한구석이 짠해옴을 느꼈고 그가 목이 메지 않도록 물그릇을 조심스레 기울여 마시게 도와주었습니다. 선비는 허기를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나직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내 이름도 모르는 처자에게 큰 신세를 지는구려. 이 은혜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결코 잊지 않겠소라고 말하며 분이의 손을 잡으려다 자신의 더러운 손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분이의 눈에 선비의 다리에 난 상처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피가 엉겨붙고 살이 찢어진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덧나서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약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찬장 구석에는 지난 가을에 박노파가 주었던 귀한 호랑이 기름 연고와 미서놓은 쑥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분이는 그것을 몰래 챙겨들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헛간 안에서 등불을 가까이 대고 선비의 상처를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여 분이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치마 끝단을 쭉 찢어 붕대를 만들고 차가운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상처에 닿자 선비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삼켰지만 분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스함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분이가 정성껏 상처를 싸매주는 동안 좁은 장작 더미 속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고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구해오고 옷을 찢어 붕대를 감아주는 이 여종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품 같은 안식을 느꼈습니다. 분이 또한 눈앞에 있는 이 선비가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지만 언행에서 배어 나오는 기품과 맑은 눈빛을 보며 그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끈끈한 정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분이는 선비에게 낡은 거적대기와 남은 지푸라기를 덮어주며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드나들 테니 절대 소리를 내시거나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틈을 봐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당부하는 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눈망울로 분이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 얼굴이 붉어진 분이는 서둘러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진 것처럼 따뜻하고 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분이는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이 쿵쾅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아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헛간에 숨겨둔 선비가 혹여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을지, 쥐나 짐승들이 그를 해치지는 않을지, 아침에 마름이 헛간을 뒤지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비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그윽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불안함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설렘을 느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자신이 짊어져야 할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오늘 밤 그를 살려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멀리서 수탉이 탈을 치며 아침을 알렸고 분이는 선잠에서 깨어나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뒤덮어 어젯밤 자신의 발자국과 헛간을 오갔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지런히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마당 건너편 헛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분이의 하루는 단순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고단한 일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비밀을 사수해야 하는 위태롭고도 가슴 벅찬 모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하자 최부자댁 식구들과 하인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헛간에 있는 선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마름이 거드름을 피우며 부엌을 기웃거리고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와서 장작이 젖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군 하며 헛간 쪽을 바라볼 때마다 분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태연한 척하며 장작은 안쪽에 잘 쌓아두어 젖지 않았습니다요. 라고 대답했지만 손에 쥔 국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장작더미 깊은 곳에 숨죽이고 있던 선비는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그는 분이가 주고 간 주먹밥의 온기와 그녀가 감아준 붕대의 감촉을 떠올리며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언젠가 반드시 살아서 나가 이 은혜를 갚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장작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은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의 끝에는 언제나 분이의 순박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되자 분이는 틈만 나면 헛간 쪽을 살피며 선비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남긴 밥과 반찬을 몰래 모아두기도 하고 물을 씻는 척하며 헛간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혹여 남들의 의심을 사지는 않을까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특히 눈치가 빠르고 의심이 많은 마름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럴수록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밝게 웃으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노력했고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도망친 죄인을 잡으러 왔다더라. 현상금이 엄청나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최부자 댁 담장을 넘어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습니다. 분이는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찾는 죄인이 자신이 숨겨준 선비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질을 하며 제발 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최 부자댁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분이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헛간으로 달려가 선비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낮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귀는 온통 대문 밖을 향해 열려 있었고 이리 오너라 하는 호령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개슬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분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장작더미 속의 선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 안으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산과들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다음 날, 최 부자댁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는 수정처럼 맑고 날카로운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 쌓인 눈은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내며 밤사이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분이는 부지런히 마당에 눈을 쓸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헛간 쪽으로 쏠려 있어 빗자루질이 평소보다 거칠고 산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헛간 지붕 위에도 소복이 눈이 쌓여 있었는데
다행히 안쪽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는 않았는지 눈이 녹은 흔적은 보이지 않아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마름인 배서방은 눈이 자꾸 찢어져 뱀처럼 교활한 인상을 풍기는 사내였는데 그는 아침부터 뒷짐을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최 부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쌀 한 톨, 콩 한 쪽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눈에 불을 켜고 다녔기에 하인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통했습니다. 그는 헛간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분이가 새벽에 다녀간 발자국이 눈에 덮여 희미해지긴 했으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헛간을 드나들었을고 장작을 가지러 갔다면 발자국이 더 어지러워야 할 터인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배 서방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분이의 귀에까지 들려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빗자루질에 열중했지만 배서방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식은땀이 흘러내려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배서방은 의심이 많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인이었기에 혹시라도 그가 헛간 문을 열어젖히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분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행히 배서방은 에잉, 쥐새끼들이나 들락거렸겠지 하고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지만 그가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이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배서방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횟수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편 헛간 깊숙한 곳 장작더미 속에 몸을 숨긴 선비는 분이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분이가 몰래 넣어준 두툼한 무명 이불과 따뜻한 주먹밥은 그에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짚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분이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되찾곤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장작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니 이름 모를 여종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본인은 낮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엌일 때문에 헛간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헛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온 삶은 고구마나 떡 조각을 꺼내어 선비에게 건네주며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속삭이듯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배서방님이 헛간 주위를 맴돌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선비님, 조금만 더 참으셔요. 눈이 녹고 길이 트이면 그때는 편안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선비를 안심시키려는 배려 또한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분이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비록 얼굴은 헬쑥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초라한 몰골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오. 나 때문에 자네가 이리 고생을 하는구려. 내 몸이 조금만 더 성했더라면 당장이라도 떠나 자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런 말씀 마세요. 목숨이 제일 중하지요. 그리고 선비님이 계셔서 저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수줍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춥고 어두운 헛간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단절된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이었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연민과 정은 차가운 겨울밤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아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라. 며칠 뒤 부엌의 식량 항아리가 조금씩 비어가는 것을 눈치챈 배서방이 하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요 며칠 사이 쌀독의 쌀이 축나고 누룽지며 남은 반찬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 쥐 새끼가 아니라면 이 안에 도둑놈이 있다는 것인데 누가 감히 주인 어른의 곡식에 손을 댔느냐. 배 서방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고 얼굴은 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배서방은 날카로운 눈으로 하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분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이 너 요새 안색이 안 좋고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네가 한 짓 아니냐 배. 서방의 추궁의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요. 서방님, 저는 밤마다 배가 아파 뒷간에 다녀온 것뿐입니다요. 억울합니다. 분이의 필사적인 변명에 배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두고 보자.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만약 잡히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긴 했으나 분이는 이제 더 이상 부엌에서 음식을 빼돌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굶주린 선비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녀는 자신의 밥을 반으로 줄여 남은 밥을 챙기고 산에 가서 캐온 칡뿌리나 도라지를 삶아 몰래 헛간으로 날랐습니다. 배고픔에 배가 꼬르륵거리고 현기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음식을 받아들고 고마워하는 선비의 얼굴을 보면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분이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만 갔고 선비 또한 그런 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서 이 은혜를 1000배, 10,000배로 갚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던 최고령자인 박노파가 분이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박노파는 이 집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운 듯 보였으나 실은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 한 구석에서 박노파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분이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돌담에도 귀가 있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다. 네가 요즘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나는 묻지 않겠다만 행동을 무겁게 하거라. 배서방의 눈이 독사의 눈처럼 번들거리고 있단다. 박노파의 말에 분이는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비밀을 박노파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두려움에 떨며 박노파를 쳐다보았지만 노파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이 죄가 될 수는 없으나 세상 인심이 흉흉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내 말 명심하거라. 박노파는 품속에서 말린 대추 한 줌을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가 불을 지폈습니다. 분이는 손에 쥐어진 대추를 바라보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 삭막한 집안에도 자신을 지켜봐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밖에서는 더욱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망친 죄인을 잡기 위해 관군들이 옆마을까지 들이닥쳐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현상금이 더욱 올라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죄인을 찾고 있다는 소리에 최부자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배서방을 불러 우리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니 헛간이며 광이며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엿들은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배서방의 의심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감시의 눈길로 뒤덮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선비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비는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관군들이 옆마을까지 왔다고 합니다. 주인 어른이 내일부터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하셨어요.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비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가는 자네까지 위험해질 것이오. 하지만 밖은 눈보라가 치고 관군들이 깔려 있는데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나가시면 바로 잡히거나 얼어 죽습니다. 분이는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선비의 안전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게도 생각이 있소. 하지만 만약 내가 떠나기 전에 들킨다면 자네는 절대 나를 안다고 해서는 안 돼오. 모든 것은 내가 협박해서 시킨 일이라고 해야 하오. 선비의 단호한 말에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눈물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헛간에 낡은 문짝이 덜컹거리며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밖에서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분명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분이와 선비는 동시에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헛간 문 앞에서 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컥, 덜컥. 분이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선비는 재빨리 장작더미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배서방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안에서 말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쥐새끼들이 회의라도 하나 배 서방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기웃거렸습니다. 분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헛간 구석에 있는 빈독을 발로 차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야옹야옹.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배 서방은 에이쿠. 깜짝이야. 도둑고양이 녀석이 독을 깼나 보구나. 재수없게 시리.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배서방은 침을 탁 뱉고는 발길을 돌려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분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진짜 위기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관군들의 고함 소리와 말발굽 소리로 요란스럽게 깨어났습니다. 붉은 깃발을 든 포졸들이 창을 들고 최부자댁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나라의 역적을 찾는 중이다. 이 집에 수상한 자가 숨어들지 않았느냐. 포졸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굽신거렸고 배서방은 기세등등하게 나서서
저희 집에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만 나라의 일이니 샅샅이 뒤져보시지요. 특히 저 헛간이 수상쩍습니다. 라고 말하며 헛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이를 지켜보던 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배서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을 이끌고 헛간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이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차가운 아침 햇살이 어두운 내부를 비추었고 먼지가 부옇게 일어났습니다. 배서방은 앞장서서 장작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안쪽이 깊숙하니 사람 하나 숨기에 딱 좋습니다. 저 장작들을 다 드러내 보시지요. 포졸들이 창으로 장작더미를 쿡쿡 찌르기 시작하자 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날이 장작 틈새를 파고들 때마다 분이의 심장도 날카로운 창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과연 장작더미 속의 선비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최 부자댁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무심한 눈송이가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끝이 헛간의 어둠을 가르고 장작더미 사이를 파고드는 순간 분이의 심장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포졸들의 거친 숨소리와 나무가 으스러지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 숨막히는 찰나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헛간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서방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포졸들의 창끝을 또시며 혹시라도 비명소리가 들려오거나 붉은 피가 튀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선비가 발각되어 끌려갈 것이고 자신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분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이목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헛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뒷걸음질로 슬금슬금 부엌 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배서방과 포졸들은 장작더미를 쑤셔대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 분이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분이는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솥 안에는 아침에 끓여둔 숭늉물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그 뜨거운 김이 부엌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솥뚜껑을 잡고 있던 행주를 놓치며 육중한 무쇠 솥뚜껑을 일부러 바닥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쾅하는 굉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솥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며 화로의 재와 섞여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수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악사람 살려 불이야. 불하고 목청껏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는 헛간 앞을 서성이던 사람들의 귀를 때렸고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부엌에서 불이 났다. 최 부자가 놀라 안방문을 박차고 나왔고 헛간을 뒤지던 포졸들과 배서방도 깜짝 놀라하던 짓을 멈추고 부엌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자욱한 연기와 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는 분이가 쓰러져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발을 헛디뎌 그만 솥을 엎었습니다요. 불이 붙을 뻔했습니다요. 분이는 거짓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을 뒹굴었고 사람들은 불을 끄고 분이를 살피느라 헛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서방은 부엌의 난장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그, 칠칠치 못한 것 같으니라고.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소란을 피우다니 그는 분의를 나무랐지만 부엌 바닥에 쏟아진 물과 재를 보며 더 이상 헛간 수색을 계속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졸대장 역시 헛간에서 별다른 낌새를 찾지 못한 데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자 심드렁한 표정으로 창을 거두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없는 것 같소. 괜히 시간만 허비했군. 다른 집이나 가봅시다. 포졸들이 투덜거리며 대문을 나서자 배서방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뒤를 따랐습니다. 최 부자는 애굜은 하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부엌을 치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분이는 욱신거리는 발목을 부여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솥뚜껑을 떨어뜨릴 때 튀어오른 뜨거운 물에 발목을 살짝 데웠지만 선비의 목숨을 구했다는 생각에 그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절뚝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옷 속에 숨겨두었던 쑥을 꺼내 화기를 빼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헛간에 가 있었습니다. 창끝이 장작더미를 휘저어 놓았으니 선비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 공포 속에서 얼마나 떨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분이는 물을 쐬는 척하며 헛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눈을 피해 헛간 문을 살짝 열고 선비님 하고 나지막이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분이가 장작 틈새를 들여다보자 깊은 곳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살아있었으나 포졸의 창날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옷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선비는 고통을 참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소. 깊은 상처는 아니오. 자네의 기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챙겨온 약초를 지시겨 상처에 대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분이의 흐느낌에 선비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요.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허나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지 않소. 배서방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오. 선비의 말대로 배서방은 낮에 포졸들이 돌아간 뒤에도 헛간 주위를 맴돌며 아무래도 수상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장작더미를 모조리 드러내서 불살라 버려야겠어.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다른 머슴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선비는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될 것이 뻔했고 분이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결심한 듯 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이, 내 오늘 밤 이곳을 떠나겠소. 눈보라가 치는 밤이 오히려 몸을 숨기기에는 좋을 것이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몸으로 이 추위에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밖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고 길목마다 관군이 지키고 있을 텐데요. 분이는 말리고 싶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더 큰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가지 말라고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채비를 하셔야지요. 제가 입을 옷과 신을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지는 자시에 뒷문에서 뵙겠습니다. 분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자신의 짐을 뒤져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무명 솜옷 한 벌을 찾아냈습니다. 낡고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솜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 추위를 막기에는 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훔친 주먹밥 몇 덩이와 말린 육포, 그리고 집신 한 켤레를 보따리에 쌌습니다. 분이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쑤셔 넣느라 보따리는 금세 빵빵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집가는 딸을 보내는 어미의 심정처럼, 아니면 전장으로 떠나는 지아비를 배웅하는 안악의 마음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약속한 자시가 되자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귀곡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헛간으로 가서 선비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선비는 분이가 가져온 솜옷으로 갈아입고 집신 끈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비록 부상은 입었지만 솜옷을 입은 선비의 모습은 제법 늠름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를 죽이며 아무도 없는 뒷마당을 가로질러 낡은 뒷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며 들이닥쳤고 눈앞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분이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비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가시다가 힘들면 쉬어가시고 절대 잡히지 마세요. 분이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옷소매로 훔쳐내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쓰고 있던 가세끈을 풀었습니다. 그 가끈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옥구슬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옥구슬을 분이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분이, 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소. 이 옥구슬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귀한 징표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훗날 내가 반드시 자네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살아서 뜻을 이룬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자네를 찾아와 반드시 데려가겠소. 그때까지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기다려 주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그 약속은 눈보라 속에서도 뚜렷하게 분이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분이는 차가운 옥구슬을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비님, 천년이 지나도 기다리겠습니다. 꼭 돌아오셔야 해요. 선비는 마지막으로 분이의 손을 꽉 잡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얀 눈이 선비의 뒷모습을 삼키듯 덮어버렸고 그의 발자국마저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분이는 선비가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뒷문 앞에 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분이의 뺨을 때리고 눈송이가 머리 위에 쌓였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슴 속에 품은 옥구슬 하나와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약속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서방은 씩씩거리며 머슴들을 이끌고 헛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장작을 드러내라. 오늘이야말로 저 안에 숨은 놈을 잡아내고 말겠다. 배서방의 호령에 머슴들이 장작 더미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장작들 사이로 먼지가 피어오르고 배서방은 눈에 불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장작 더미가 다 치워져 텅 빈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그곳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낡은 거적대기와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낌새가 있었는데. 배서방은 허탈감과 분노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애꿎은 머슴들을 발로 차며 화풀이를 했지만 이미 새는 둥지를 떠난 뒤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텅 빈 헛간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해짐을 느꼈습니다. 배서방은 분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지만 물증이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떠난 자리는 다시 차가운 장작들로 채워졌고 최 부자 댁의 겨울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눈 내리던 그 밤의 일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배서방은 여전히 표독스럽게 하인들을 괴롭혔고 최 부자의 인색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분이는 묵묵히 부엌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옥구슬을 꺼내어 닦으며 선비와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다시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분이의 얼굴에도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갔고 고운 손마디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기다림의 빛만은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집도 안 가고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분이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전현이 귀신이 들렸나? 아니면 상사병이 났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담. 짓궂은 머슴들은 분이를 헛간 귀신이라고 놀려댔고 배서방은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다며 구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찬란한 봄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나라에는 큰 전란이 일어났다가 평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여 태평성대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분이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평화롭던 마을 어귀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땅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거대한 행렬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행렬은 누구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1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분이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을 어귀에서 시작된 흙먼지는 삽시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땅을 울리는 웅장한 나팔 소리와 북소리는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10년 전 그 눈 내리던 밤처럼 고요했던 마을은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난 듯 발칵 뒤집혔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혼비백산하여 길가로 뛰쳐나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황금색 용이 수놓아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호위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오니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산골짜기 촌부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황실의 행차에 그저 입을 딱 벌리고 벌벌 떨 뿐이었으며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들 만큼 그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이 소라는 곧 최 부자 댁에도 전해졌는데 대문 밖을 내다보던 하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주인 어른 큰일 났습니다. 황제 폐하의 행차가 우리 마을로, 아니 우리 집 쪽으로 오고 계십니다요. 그 말을 들은 최 부자는 마시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안방마님은 기절초풍하여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부자는 허둥지둥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쳐나와 아니 황제 폐하께서 이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오신단 말이냐. 혹시 내 덕망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상이라도 내리러 오시는 게냐 하며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난리 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맡고 있던 배서방은 이때다 싶어 더욱 목청을 높여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자자, 동작들 봐라.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마당에 티끌 하나 있어서야 되겠느냐. 어서 비지를 하고 물을 뿌려라. 그리고 광에 있는 가장 좋은 비단 방석을 꺼내오고 국간 문을 열어 산의 진미를 준비해라. 배서방의 불호령에 하인들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집안을 쓸고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서방은 자신의 공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최 부자에게 어른, 이것은 필시 가문의 영광입니다. 폐하께서 친히 왕림하시다니 이제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라며 아부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서방의 눈에 부엌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불을 떼고 있는 분이가 들어왔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여 얼굴은 까칠하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분이의 모습이 배서방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채채철을 차며 분이에게 다가가 쏘아붙였습니다. 에잉, 재수 없게시리. 너 같은 천한 것이 눈에 띄었다가는 황제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힐라. 썩 꺼져서 저기 뒷방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거라. 행차가 끝날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말란 말이다. 배서방은 분이를 거칠게 떠밀었고 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부엌 뒷문으로 쫓겨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10년 전 선비와 함께 숨죽였던 그 헛간 쭈그려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요란한 풍악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황제 폐하가 오신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들썩였지만 분이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그 선비의 뒷모습과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옷구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서 뜻을 이루셨을까? 아니면 그 모진 눈보라 속에 쓰러지신 것은 아닐까? 분이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옷구슬을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왁자지껄한 바깥 세상과는 동떨어진 고독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드디어 황금가마가 최 부자댁 대문 앞에 멈춰섰고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습니다. 황제 폐하 납시오 내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최 부자와 배서방 그리고 모든 식솔들은 마당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황룡포를 입은 황제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10년 전 찢어진 옷을 입고 피를 흘리던 그 초라한 선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엄있고 강인한 모습이었으나 그 깊고 맑은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황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댁의 기와 지붕과 낡은 담장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가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 미천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소인 최가 감읍하여 몸 둘 발을 모르겠나이다. 부디 안으로 드시어 저희가 정성껏 마련한 주안상을 받으시옵소서. 배서방 역시 옆에서 거들며 예, 저희가 폐하를 위해 산삼이며 녹용이며 귀한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서 안채로 드시지요 하며 굽신거렸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자신들의 충성심이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아양을 다 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들의 화려한 안채나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의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 부자와 배서방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황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잘 정돈된 정원과 사랑채를 지나쳐 자풀이 무성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엌과 헛간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배서방이 더럽고 천한 곳이라며 분위를 숨겨두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배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폐하 그쪽은 하인들이나 드나드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요. 귀하신 옥체에 먼지라도 묻으면 어찌합니까? 제발 발길을 돌려주시옵소서. 배서방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애원했지만 호위무사들이 창으로 그를 제지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황제는 배서방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내게는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이곳이 더 귀하고 그리운 곳이다. 비키거라라고 나직하지만 힘있게 명령했습니다. 배서방은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성큼성큼 걸어 낡은 헛간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풍파의 문짝은 삐걱거리고 기둥은 썩어가는 낡은 건물이지만 황제의 눈에는 10년 전 그 춥고 무서웠던 밤,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성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나무 문을 쓰다듬으며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사흘내는 추위 속에서 건네받았던 따뜻한 주먹밥, 고통을 참아내며 나누었던 속삭임, 그리고 눈물로 배웅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과 최 부자댁 식구들은 도대체 황제가 왜 저런 허름한 헛간 앞에서 멈춰 섰는지 영문을 몰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황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10년 전 그날처럼 나직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불렀습니다. 분이 있느냐? 그 목소리는 화려한 황제의 위엄보다는 그리움에 사무친 한 사내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분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헛소리를 듣는 게야. 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또다시 들려오는 분이 나다. 내가 돌아왔다라는 목소리에 심장이 패칠듯 쿵쾅거렸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일으켜 삐그덕거리는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 눈부신 옷을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는데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실루엣과 분위기는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님. 아니, 폐하. 그녀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워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황제는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눈가,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었지만 황제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분이의 앞에 멈춰서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렸느냐? 내 가끈에 달려있던 그 징표를 아직 가지고 있느냐? 황제의 물음에 분이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품속에서 낡은 천에 쌓인 옥구슬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옥구슬은 10년 전 그 밤처럼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며 두 사람 사이를 비추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품에서 또 다른 옥구슬 하나를 꺼내어 분이의 옥구슬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구슬은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었다는 증거다. 짐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황제의 말에 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서러움, 그리고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그 부엌대기 분이가 황제 폐하와 아는 사이란 말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와 배서방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0년 전 쫓아내려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구박하고 천대했던 그 하찮은 종년이 바로 황제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배서방은 다리가 풀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라겠구나. 저분을 몰라보고 헛간에 처박아 두다니. 그들은 머리를 땅에 짚고 쓰며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황제의 서슬퍼런 호위무사들이 창을 겨누고 있어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뒤따르던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곳에 상을 차려라. 내관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폐하, 상이라니요, 저기 안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사옵니다만. 황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저들의 기름진 음식이 싫다. 나는 10년 전 이곳에서 먹었던 그 투박한 주먹밥과 나물 반찬이 먹고 싶구나. 분이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이면 족하다. 이곳 평상에 상을 차려라. 황제의 명은 곧 법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준비한 사내 진미는 걷어치워졌고 대신 부엌 앞 낡은 평상 위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짓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위한, 아니, 자신의 정인을 위한 밥상이기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퍼져나가자 화려한 황제의 행렬과 허름한 시골집의 부엌이 묘하게 어우러지며 기이하고도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황제는 평상에 앉아 분이가 차려온 밥상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투박한 나물 반찬, 그리고 맑은 된장국. 그것은 황궁의 수라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지만 황제는 그 어떤 음식보다 달게, 그리고 맛있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다. 얼어붙었던 내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던 바로 그 맛이야. 황제가 감탄하며 밥을 먹는 동안 분이는 그 곁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최 부자와 배서방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황제는 수저를 놓고 분이를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들어라, 이 여인은 짐이 가장 춥고 배고프고 위태로웠던 시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짐을 지켜준 은인이다. 짐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여인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다. 그러니 이 여인을 업신여긴 자는 곧 짐을 업신여긴 것과 다름없다. 황제의 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최 부자와 배서방은 기절할 듯이 놀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황제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크나 오늘 이 기쁜 날에 피를 보고 싶지는 않다. 허나
너희가 그동안 저지른 악행과 탐욕은 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황제는 호위 대장에게 눈짓을 했고 무사들이 다가와 최부자와 배서방을 끌어내어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집안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죄인의 신세가 되어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꼴이 되었습니다. 반면 헛간 귀신이라 놀림받던 분이는 이제 황제의 옆자리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한 분이가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저녁 노을과 섞여 평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멸시는 사라지고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남은 이 마당에서 황제와 분이의 긴 이야기는 대단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서슬퍼런 불호령이 떨어지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최 부자와 배서방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마당을 밝히는 수많은 횃불들이 대나처럼 환하게 타오르며 죄인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보검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폐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애원했고 배서방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짙게 그며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상에 앉아있던 분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황제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남루하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단호하고 깊은 자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저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부디 멈추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폐하께서 10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오신 기쁜 날이옵니다. 이런 좋은 날에 피를 보아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황제의 분노한 마음을 파고들어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황제는 잡힌 옷자락을 내려다보며 분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10년 전 차가운 헛간에서 자신을 살려냈던 그 따뜻한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잡았던 검에서 손을 떼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그 뜻을 따르리라. 허나 저들의 죄를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황제는 다시 최부자와 배서방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들어라. 이 여인이 너희의 목숨을 구했다. 너희는 이 여인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은 것이다. 내 너희의 목숨은 거두지 않겠으나 그동안 너희가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오늘로 무너질 것이다. 황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내관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최 부자댁의 곳간을 활짝 열어라. 그 안에 쌓인 쌀과 곡식을 모조리 꺼내어 그동안 이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라. 쌀 한 톨, 콩 한 쪽도 남기지 말고 모두 베풀어라. 이것이 짐이 내리는 벌이자. 또한 분이의 덕을 기리는 잔치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호위무사들과 마을의 장정들이 우르르 곳간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듯 열어 젖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묵은 쌀 냄새와 함께 황금빛 나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으나 곧이어 황제 폐하 만세분이 아가씨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와 배서방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감히 불만 섞인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곡식으로 마을 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여러 개 걸렸고 곧이어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며 마을 전체가 떠들썩한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굶주리고 억눌려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지만 분이와 황제는 시끄러운 잔치 마당을 피해 조용한 뒤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헛간 앞.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춥고 무서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나를 황제로 만들었지만 내 마음속의 황후는 오직 그대뿐이었다. 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니 그대는 이미 이 나라의 국모나 다름없다. 황제는 품에서 준비해 온 비단옷을 꺼내어 분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비단옷은 분이의 낡은 옷을 가려주었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폐하의 곁에서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폐하께서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분이의 겸손한 말에 황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혈통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대의 그 마음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덕목이다. 나와 함께 가자. 궁궐로 가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다오. 황제의 진심 어린 청혼의 분이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고 밤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절룩거리며 다가와 분이의 손을 잡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가, 내 뭐라더냐.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 법이라지 않았더냐. 이제 고생 끝이다. 가서 잘 살아야 한다. 분이는 박노파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할머니처럼 자신을 아껴주었던 박노파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황제는 박노파에게도 다가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없을 때 이 사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께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집과 땅을 내리겠습니다. 박노파는 황공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분이의 행복을 비는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최부자 댁의 긴 밤은 깊어만 갔고 사람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장작더미 속에 숨어있던 비밀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떠날 채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황금 가마가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호위무사들은 정렬하여 황제와 미래의 황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분이는 황제가 하사한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신구를 꽂은 채 방문을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일하던 여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이 넘치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순수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엎드려 황제와 분이를 배웅했습니다. 어제 나누어 받은 쌀로 지은 밥을 든든히 먹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분이를 향한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배서방도 마당 한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듯 초탈한 표정이었습니다. 황제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다. 앞으로도 이 마을을 잊지 않고 보살필 것이니 너희들도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거라. 황제가 가마에 오르고 손을 내밀자 분이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잡았던 그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손이 되어 그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출발하라. 호령 소리와 함께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황금 가마를 앞세운 행렬은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행렬은 긴 꼬리를 물고 산모퉁이를 돌아 나갔습니다. 분이는 가마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마을과 최 부자댁 그리고 낡은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굴뚝에서는 여전히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박노파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춥고 힘들었던 기억도 많았지만 그곳은 그녀의 젊은 날과 사랑이 깃든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안녕, 나의 부어가. 안녕, 장작더미야. 그리고 고마웠어요. 분이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며 가마문을 닫았습니다. 황제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자. 우리에게는 함께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 황제와 분이가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개과천선하여 남은 재산을 털어 마을에 서당을 짓고 다리를 놓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고 배서방 또한 예전의 표독스러움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죄를 갚아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이 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곳간을 열어주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 돕고 나누는 미풍양속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장작더미 속에 숨어 피어난 사랑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낡은 헛간은 사라지고 최 부자 댁도 터만 남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겨울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은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장작더미 속에 임금님이 숨어 계셨어. 그러면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마음씨 착한 분이가 정성으로 모셨기에 임금님이 되신 게지. 너도 분이처럼 고운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 복을 받는단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산골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소쩍새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채우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산등성을 넘어 불어오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화로 같은 이야기가 타오르고 있어 춥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혹시라도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지 않은지 문 밖을 내다보게 되었고 나그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이가 남기고 간 가장 크고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 깊은 곳, 옛집 터 어딘가에는
10년을 기다린 옥구슬 같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분이와 황제가 나누던 속삭임 같고, 맑은 계곡물 소리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이 밤, 착한 마음 하나로 천하를 얻고 사랑을 이룬 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장작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따뜻한 옥구슬 같은 희망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